자, 우리가 글로벌 성장 모델을 찾아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패치에 맞춰서 국가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중국조차도 글로벌 성장 모델에 맞지 않는 자체 성장 모델을 갖추니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이- 그래서 국가는 거기에 적합한 성장 모델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흐름을 탈 거냐, 아니면은 흐름이 맞지 않으니까, 글로벌에 맞지 않으니까 이 장소를 옮길 거냐, 이 두 가지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장소를 좋게 만들거나 장소를 옮기거나, 이건 이 일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저성장을 겪은 나라가, 첫 번째는 일본이 다른 유럽의 이제 본복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럽의 저성장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도 어때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요 도심지.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마 서울권이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한국보다 훨씬 먼저 저성장에 도달했고, 우리가 오랜 기간, 우리가 겪은 문제를 오랜 기간 해결하려고 발버둥 쳤는데, 뭐 이런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은 다만 이유가 아니기에 그냥 내수 증가 정책으로 사실 장기적으로 해왔습니다. 이 내수 증가 정책을 추구한 이유는 정부가 드라이브하는 경제 선순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그래서 수출 주도 경제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 한국 모델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적합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재현석 있는 방법을 찾아낼 건데, 이건 미래를 대체로 예측을 하는데, 연준도 미국 경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경제학 박사들, 세계적인 석학들 모아놓고 이건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이런 사례가 벌어졌고 이런 재앙이 벌어졌구나. 그러면은 최악을 방지하자.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지 않고 맞으면은 그때부터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황에 적합한 목적을 찾고 거기에 전략을 수립하고 올바른 선택을 내려야 된다. 자, 한국의 경제 모델. 자, 첫 번째, 왜 GDP가 중요할까요? 이게 총 수요기 때문이다. 이걸 케인즈든 뭐든 이 GDP를 꺾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의 모든 재정 정책은 이 공식하에 나오게 됩니다. 경제적 외교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입니다.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낮추고 보조금을 주고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것도 이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뭐 복지 정책이 중시되는 것도 수요가 먼저이기 때문에, 무조건 돈만 벌라고 할 수 없고 소비도 있어야 된다. 그런 수요 확대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확대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투자가 확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수요 확대가 다시 되고, 이런 경제 선순환이,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주면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제 선순환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슈페터 같은 경우에는 기술 혁신이 되고 새로운 상품이 나오고 꾸준히 생산성이 발전해 가지고 공급이 더 쉽게 되면, 생산성이 높고 효율화되면 수요가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경제 사상마다 계속 싸우고 어떤 상황에서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맞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뭐 경제 성장과 복지 정책, 투자성 복지, 보험보다는 이것들이 같이 경제 선순환이 일어나는 파레토 효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축은 악덕, 소비는 미덕이라는 케인즈 경제 정책의 증명인데, 어, 이 방법론이 항상 수요 확대로 가진 않는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기술 혁신 같은 새로운 수요를 확신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어요. 이쪽이 주로 슈페터 쪽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그것을 창출할 수 있는 수요가 최우선으로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소비 능력이 없다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복지 정책이 효율적이지도 지속적이지도 않은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장이 가능한 근로 의욕을 증대시키는, 그렇게 되면 소비를 더 하게 되니까. 뭐 자기가 장기적으로 자산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우리가 고정소득만큼 소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정부의 재정 정책은 그래서 취약계층에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불경기에 세금을 줄어드는 등 이런 수요 부양 정책을 취합니다. 우리가 계속 봐왔던 확장 정책이죠. 반대로 호경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버블이 나지 않도록 법정 관리를 해야죠.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수요 감소 정책을 취해야 되죠. 그런데 케인즈는 다르죠. 세금을 올렸으면은 이제 그 정부 부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뿌립니다. 이걸로 해서 이 소득이 감소하면 훨씬 더 GDP가 증가할 것이다. 일종의 중독이죠. 사람들은 솔직히 포퓰리즘에서 이걸 받고 부동산 가격 오르면은 이익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당장 받으면 당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근로의욕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고 최하위 계층이 올라야 위쪽 계층도 폭락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어, 뭐 제가 말을 해봐야 뭐 어쩌겠습니다만은 포퓰리즘형 정책을 잘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해야지 사회보험처럼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건 저는 그리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출 부분은 이 수요와 글로벌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기회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경제 선순환에서 글로벌까지 좀 더 시장을 확대시키는 거죠. 한국 안에 있는 수요를 노리는 것보다 인구와 구매력이 높은 국가의 수요를 노리면 더욱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거래량 그 수출을 무조건 흑자만 내는 게 아니라 수출량이 더 커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비중을 맞추는 게 더 낫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전자의 경우에는 한국 안에서 그 수요를 노리는 경우는 글로벌 자금을 투자받는 걸 기대하는 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개도국의 공장을 짓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은 저렴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은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개도국 입장에서 새로운 수요와 투자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보면 개발 경제학에서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아가지고 인건을 받아서 수요가 증대되는 그래서 뭐예요? 지금같이 AI가 먼저 투자하니까 반도체 주문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갑자기 네이버 같은 곳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서 채용 통제하던 게 확 풀리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방식이 개도국 방식이고 사실 수출하는 국가들 대부분은 다 이런 방식이죠. 즉 소비자 시장의 숫자를 늘려서 수요를 확대하는 것. 그래서 이 수요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는 각각 다르지만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저는 엄밀히 말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뿌려서 수요를 늘리겠다니요. 차라리 안정 재정을 하고 세금을 줄이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아니면 규제를 없애주거나 세금을 줄이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 양극화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마켓이란 건 불특정 다수를 뜻하는데 여기에 팅이 붙으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뭐 수요를 뜻해요. 뭐 수요, 심리를 집중시키는 거.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어, 경제학은 심리학과 굉장히 먼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심리를 어떻게든 대중 심리를 움직일까 이런 것들 노력합니다. 이게 수요가 커지면 어떤 장점이 있냐? 그 소득이 떨어지는 지방 시골로 가서 거기서 명품 배달 사업을 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죠. 서울에 와서 명품 배달 사업을 하잖아요. 요즘 이제 쿠팡이 이거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4% 정도 노리는 매니악한 사업, 인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서 4% 정도를 노리는 매니악한 사업은 실패를 뜻하지만 미국에서 4% 정도 노리는 매니악한 사업은 다음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성공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게 룰루레몬이고 현재 의료인 대상으로 옷을 제공하는 피그스란 곳도 있어요. 의료인 전문 옷이에요. 좀 더 수술복의 룰루레몬. 예. 그래서 이 수요는 도전자들 입장에서 다른 말로 하면 기회라는 뜻이 됩니다. 기회가 많다라는 건 이렇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기회를 뜻하는 거죠. 예를 들어 수술복이 아예 그냥 법으로 정해가지고 규정화되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좀 더 편하고 예쁜 수술복으로 도전할 수 없게 됩니다. 독점 사례만 나오게 되는 거죠. 경제학에서 기업의 목적은 이익이지만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크는 기업의 목적을 고객 만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슌페터 이게 수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이 수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 만족도 수요가 있어야만
가능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선진국 정도 되는 생활 수준이라면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기 오지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슈페터 경제학 영역에서 최하위 계층에 대한 생존을 보장하는 복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시장 자율에 맡깁니다. 하지만 케인즈에서는 뭐예요? 보편 복지를 지향하죠. 보편 복지, 보편 사회, 보편 세금. 그래서 정부 쪽 사람들은 케인즈 경제학자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역할을 이야기하니까 슈페터 기준점을 하면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돼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그래서 슈페터 방식으로 택하게 되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되니까. 그래서 거시경제를 알았으면 이제 미시적으로 이 문장도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경제학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하고는 웬만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축의 악덕, 즉 슈페터 학자처럼 행동해야 성공에 가까워질 겁니다. 저축을 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이게 투자학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동시에 이건 뭐예요? 케인즈가 정반대쪽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는 항상 은행을 통해서 정부 주도로 운용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투자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축을 하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래서 케인즈를 완전히 거스르는 대중심리를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저축은 일상적으로 항상 이유 없이라도 해야 된다. 자, 그 1970년 이후 현실 경제에서 잘 안 맞아떨어지고 있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알고 시장의 흐름을 거스르지만 않으면 됩니다. 아, 정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하구나, 돈을 뿌리겠구나. 그럼 순간적으로 매출이 늘 수도 있을 텐데 그 돈을 잘 저축해줘야겠다. 이건 임시소득이야. 탑다운 투자자로서 저는 국가 경영을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이 흐름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채권을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도 볼 수 있어요. 규제는 절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왜곡입니다. 돈이 있다면 정부가 규제를 해도 사람들은 수요를 멈추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그렇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죠. 자, 한국의 경제 무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우리가 있는 세계. 이 앞에는 경제학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을 뗐으면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독일도 비슷한데 내수보다 수출에 의존하는데 바꿔 생각하면은 내수에서 쓰는 것도 상당히 수입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독일의 경우에는 그래도 EU 그룹은 묶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있어가지고 한국보다 더 탄탄한데, 장단이 있긴 하겠지만은 한국의 수출 그 무역 의존도 비중은 80%입니다. 독일은 88.7%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이제 비슷한 경제라서 확실히 독일을 많이 닮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참고로 스웨덴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가져오고 똑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겪고 있는 거예요, 사실. 글로벌 경기 침체 때 강한 국가들이 내수가 강한 국가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지금 독일이나 뭐 스웨덴이나 여기들 다들 위태롭잖아요. 이게 제조 기반으로 해서 내수가 좀 약한 국가들은, 일본은 지금 오히려 지금 호경기 보고 있잖아요. 제조 기반으로 해서 경기 침체 때 내수가 약한 국가들은 힘들어요. 디플레이션급까지는 내려가지 않지만 내수가 강하다는 뜻은 이제 자국 소비가 GDP 비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미국, 호주입니다. 그 외에 후발국이지만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중국의 경우에는 소비 시장이 충분히 크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막 일본을 잃어버린 30년 어쩌고 저쩌고 떠들 만한 수준이 못 돼요,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내수주도니까. 어쨌든 중국의 경우 소비 시장이 충분히 크지만 시진핑 정권은 부동산 버블을 허용하지 않고 정리 중이죠. 뭐 소비 부양 정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소비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 부양 정책을 뿌리면 아마 단기적으로 올라가겠지만 대신에 부동산 버블이 다시 되고 있죠. 그래서 헝다를 청산한다고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예. 시진핑 정권은 사회주의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부동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SOC 가지고 하면 자본주의식이 아니야. 과학에 투자해야 돼. 사회주의 이상 국가가 기본적으로 과학에 투자를 많이 해서 성장하는 방식이거든요. 과학이 발달한 나라 중에서 그 잘 사는 국가가 없어요. 구소련도 그렇고
코스트를 신경 쓰지 않고 무조건 때려봤거든요. 해서 하는 건 뭐예요? 스푸트니크에서 ICBM 나오고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생활을 바꾸는 게 없잖아요. 지옥 같은 식량 부족이나 만들었지. 기술이 발달한 국가는 고객 만족을 기준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따로 투자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걸 착각을 합니다. 미국의 엔지니어 대우가 좋은 이유는 자유로운 민간, 기술, 문화, 예술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되는 거지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과하게 때려박아서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우주 산업도 민영화가 다 됐잖아요. 중국은 정부 주도의 우주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은 뭐예요? 민간 주도의 우주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걸 뭐 국방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고. 자, 어쨌든 글로벌 무역량은 이미 경착륙이 되었습니다. 이게 AI 안 떴으면은 한국이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AI가 떠가지고 그리고 중국을 좀 죽여줘가지고 중국 구형 반도체까지 다 제재를 해줘가지고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게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경기 침체 때 경착륙을 겪습니다. 내수 등 강한 국가는 이제 선방을 하죠. 당연히 무역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내수가 강한 국가들이 자국 국내 소비 시장이 강하니까 아직 착륙하지 않은 상태예요. 미국이 경착륙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국이 경착륙을 하는 경우 이거 못하네요. 한국이 경착륙을 하는 거는 미국인이 소비 시장에 갈려 있어요. 이건 서프라임이 똑같죠. 미국인 소비 시장이 떨어지면은 거기에 의존하는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잘 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미국은 지금도 완전 고용 상태인데 사실 연착륙 정도로 끝나주기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경착륙 갈 것 같으니까 외국인이 한국의 국채를 많이 사는 거예요. 똑같이 중국과 독일도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 위주인 미국은 선방을 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내수가 좀 비중이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부동산을 그냥 버블이 터뜨려 버린 상태고 독일은 수출 위주니까 힘든 거고 그리고 제조업이 힘들어요. 반대로 일본은 성장하고 있죠. 인도도 성장하고 있고 내수 규조 큰. 예. 베트남도 뭐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제 수출지로 넘어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GDP에서 내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글로벌 대외무역 비중은 플러스 알파에 속하는데 반대로 글로벌 대외무역량이 큰 국가일수록 내수 비중이 오히려 플러스 알파에 속하고 우리나라도 이렇고 독일도 이렇고 스웨덴도 이렇죠. 이런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은 특히 저성장 국가에서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일본입니다. 일본 청년들에게 소비를 부양시키려고 세수 확보하려고 야근 줄이고 술 권하고 관광을 추천하잖아요. 뭐 세금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제발 소비를 좀 하세요 이겁니다. 그 해외여행 안 가니까 고민하니까 야씨 공짜 여행 해줄게 비행기 좀 항공사 망할까봐 해외여행 추천한 거예요. 예, 일본도 한동안 이제 변화를 포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반도체와 함께 스타트업 버블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직접 내수해서 쓰려고. 일본의 정책은 제가 보면은 수출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반도체를 키우는 게. 스타트업 키워가지고 내수해서 어쨌든 최대한 선도적인 기업 만들어서 내수해서 돌리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사실 라인 말고는 글로벌에 대응하고 있는 IT 기업이 없는데 라인도 사실 한국이 그래서 그 말도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보니까. 일본은 한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유럽처럼 빅테크 하듯이 한국이 일본 가가지고 거기에 똑같이 테크 기업이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일본은 내수가 굉장히 강력한 국가고 미국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전 세계에서 단일 국가에서 중산층 비중이 가장 많아요. 뭐? 미국이랑 비슷한 구조입니다. 중산층 숫자로 따지면 3위입니다. 중산층 비중도 거의 북유럽급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문제는 GDP가 횡복하기에 기업이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문제입니다. 북유럽을 보고 싶으면 일본을 먼저 봐야 돼요. 소련이 오죽하면 자신들의 미래라면서 찾아왔어요. 이성 국가라면서. 이 분배가 가장 뛰어난 일본에 대한 말이 이건데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 OECD 및 세계은행에서 구매력 평가 지수를 바탕으로 가처분 소득 비교했을 때 일본의 소득은 중부 유럽 수준에 불과했지만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게 소득이 분배되는 국가입니다. 비슷하다고요, 전부 다. 사는 게. 30년째 연봉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말하는
양극화하는 사람들 이상국가로 여기는 사실 최종점은 일본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숨기고 있겠지만은 일본이 이상국가 모습이에요. 그리고 케인즈를 가장 끝까지 고수하고 있는 이런 일본은 이상한 일자리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규제해놨어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경제는 대무역의 80% 이상이 독일과 유사합니다. 수출이 베타에 속하고요. 기본 기저율. 그리고 내수가 플러스 알파예요. 미국의 소비 시장이 살아나야 한국의 수출 시장도 살아납니다. 한국이 더 이상 글로벌 자금도 투자를 하지, 근데 한국은 더 이상 이제 글로벌 자금을 투자하지 않아요. 한국에 저성장 국가입니다. 그래서 닥치고 글로벌이라는 이슈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IT에게 좀 더 밀접하죠. B2C가 어쨌든 IT의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운영에 관련된 것도 뒤늦게 오긴 하겠지만은 B2C를 하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글로벌로 IT도 진출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계는 자유무역을 종료하려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인데 자유무역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그럼 무역량이 줄어들겠죠? 골치 아픕니다. 두 번째, 독일과 같은 제조업 기반 중심 국가입니다. 한국이 전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입니다. 여기가 한국의 IT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은 있잖아요. 일단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여기서 은행 이자를 쓰고 그다음에 다른 제조업도 같이 살아나야 이제부터 은행이나 그 외 내수 기업들에게 IT 투자가 일어나서 새로운 기능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에는 데이터 센터가 좀 구축이 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호경기에 하려고 하면 너무 양 사이드로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공장 짓듯이 경기 침체 시기에 데이터 센터를 많이 올리고, 사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를 올려놓으면 그게 뭐예요? 운영비를 줄여주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신규 기능과 신규 산업에 진출하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개발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입장에선 지금 타이밍이 좀 괜찮긴 한데, 대부분 어쨌든 올해는 비용 통제를 할 겁니다. 제조업이 먼저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은 IT 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쨌든 그때 연봉도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제조업은 뭐예요? 수출이죠. 그리고 이게 다음에 어느 정도 살아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미국에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 반도체 수출해야죠. 자, 그리고 중국은, 미국은 0+1을 0에서 1, 0 to 1을 하는 건데 중국은 1에서 n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랑 겹쳐요. 겹쳐서 하는데, 얘들은 중국 정부가 은행이 많잖아요. 이걸 가지고 돈을 때려박아가지고 시장을 먹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얘들 규제를 좀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WTO를 완전히 안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얘들 개도국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들은 그냥 하지 말려면 하지 말든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의 GDP 제조업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번에도 구원투수는 제조업. 예. 그래서 이거 가지고 죽기 직전에 요 팬데믹 이후에 팬데믹 동안 제조업이 좋았다가 팬데믹 이후에 제조업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글로벌에서 집에 숨어 있어야 되니까, 코로나를 피해서 집에 숨어 있어야 하니까 주문을 했는데, 이제 제조업 전자제품이나 이런 상품을 많이 주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조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 끝나니까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서비스를 다니고 서비스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조업이 아니라 제조업 제품을 충분히 샀으니까 서비스업 위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제조업으로 어느 정도 돌아오고 있는데, AI가 뜨고 난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 수요를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되려면 있잖아요. 노트북과 핸드폰 판매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아마 핸드폰 판매량 같은 것들이 좀 고정이 되지 않을까, 좀 덜 교체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디트로이트 제조업 몰락 이후 이제 제조업은 지역 사회를 살리는 필사적인 재정 정책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조업이 몰락하면 그 제조업에 관련된 지역 사회도 동시에 몰락하고 다른 걸로 체인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복지 자금을 늘리기보다 그냥 여기는 세금 나오니까 이익 나오고 이익이 작게 나오긴 하겠지만 해당 지역의 제조업이 무너지면 내수 서비스도 모두 같이 무너지니까 그걸 안 하려고 열심히 제조업에는 정부 자금이 자꾸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국가 자본주의가 계속 지속되는 게 애초에 이런 거예요. 자유로운 민간이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3차 산업 서비스와 4차 산업 기술 지구가 있어도 기존의 제조업을 보조하는 한 채로 이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가는. 그리고 이쪽에 사실 규제를 더하죠. 현실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송도의 삼바 뭐 이것도 사실 파운드리 제조업이죠. 바이오 제조업. 그리고 젊은 층 또 다시 들어가는 건 뭐예요? 배터리 제조업. 좀 젊은 기업인데 여기에 제조업이 들어가는 거고 제조업으로 근무하는 사람만 또 노조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상당수 제조업 회사의 근무를 좀 키우려는 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컬러인 사람들은 자신들과 블루 컬러 노조들의 역차별 경험도 이해할 겁니다. 덧붙여 국가가 원하는 제조업은 절대 생산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거 하면 되는데 개발자 4-5명으로 공장을 운영하길 바라진 않아요. 고정소득으로 계속 돈이 나오길 바라죠. 그리고 이걸 안 하게끔 하려면 사람이 부족하지 않은 이상 고용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든 세금 혜택을 주든 그래서 로봇을 쓰는 것보다는 세금 혜택을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일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가 다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이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면 케인즈적 재정 정책의 드라이브랑 완전히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가장 커요. 케인즈적 재정 정책 드라이브가 안 통해요. 제조업 비중이 낮아지면. 뭐? 제가 케인즈를 어떻게 관리한다고 했죠? 은행을 통해서 관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은행의 대출에 제일 많이 걸려 있는 게 제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김에 의해서 통제되는 게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애초에 케인즈 자체가 제조업 대량 생산의 시스템이 나왔을 때 이걸 열심히 사 쓰십시오라게끔 이게 정기적으로 케인즈 이전에 대량 생산 구조에서 디플레이션이 계속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를 뭐예요? 소비 부양 정책, 재정 정책으로 물품 사게끔 해서 디플레이션을 방지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기에는 대량 생산 물품을 모두 다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본을 보면 이상한 일자리와 일거리가 많은 게 비효율의 극단 같은 거예요. 도장 이런 거 찍는 거. 줌에는 사장란을 좀 크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은 50대, 60대 일하는 종신 고용자들과 하루 종일 일하는 청년들로 나뉘었던 시기도 있는데 요즘 이제 관광으로 체인지하면서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자판기가 발전한 이유가 빨리 일하고 들어가려고 발전했습니다. 이거 철저하게 케인즈적 접근인데 만약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우는 무의미한 일이라도 돈을 주면 그건 경제 선순환, 경제 발전 중에 하나다. 뭐 소비는 미덕, 저축은 악덕이다 이거죠. 남아있는 게 이런 일본의 일자리들이에요. 수요 창출 정책. 그래서 프랑스나 북유럽 곡지국가의 최종형이 일본입니다. 경제적 풍요는 멀고 그러나 분배는 잘 돼 있고 생활비는 높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창업을 한 사람이 결국에는 잘 살거든요. 창업을 해야 돼요. 대부분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파워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파워 세대라고 해가지고 맞벌이에서 도쿄에 살아요. 그런 적이 문제죠. 일본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을 넘어서 투자를 안 하고 흑자 산업도 파일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또 3차 산업이 또 있고 거기서 월급 나오니까 그래서 은행을 기반으로 자금이 운영되고 글로벌 투자 자금이 원래 잘 안 갔죠.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게 버핏이죠. 상사를 산 거. 자국 금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금으로 컨트롤하는데 사실 일본이랑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정부 투자 자금, 정부 지원금으로 스타트업이 운영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돈을 번 손정희 회장도 일본에 투자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제조업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역사회와 경제선순환이 이루어지는 핵심이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가 먼저 팔려야만 나머지 경제가 돌아가는 구조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부상과 정부 지원을 위해서 삼성전자가 한번 망할 뻔했어요. 제가 아까 말했던 1에서 N. 근데 중국 은행이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와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상품을 노리고 있는 상태고, 이게 다음 수출이 되는가 이렇게 보는데, 써주는 쪽은 미국이죠. 삼바도 사실 유럽의 제약회사과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이제 주문하는 거고, 2차 전지도 뭐 이제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으며 제조업 중심이다. 그리고 제조업은 당연히 이제 무역 의존도를 말하는 수출 그쪽에 핵심이 있어. 우리의 모든 사업은 사실 IT 사업조차도 제조업이 먼저 돌고, 그렇게 내수가 돌고 IT가 돌고 이렇게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조업, 그리고 은행, 내수, 뭐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세 번째, 정부 주도의 경제, 국가 자본주의에 가깝습니다. 특히 규제에서는 포지티브 규제를 가지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은 거의 비슷한 국가 자본주의인데, 자유로운 민간 경제와는 당연히 멀고요. 타다로도 확인되었잖아요. 플랫폼 국가으로도 확인되었고, 단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만은 예전에 택시 기사들이 국회에 침해서 아예 논의를 못하도록 의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을 정도예요. 이거 우리나라도 프랑스만큼 그렇게 뒤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좌우가 없습니다. 한국 경제는 우리나라 솔직히 말해서 정글도도 도심에서 휘두르는 수준인데, 우리가 그걸 안 봐서 그렇지 프랑스 못지않다고 봐요. 솔직히 경찰들한테 정글도 휘두르잖아요. 노조 운동하는데. 한국의 경제는 규제와 정치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비를 못 이기잖아요. 통신사 로비를. 그래서 이건 복지국가라 생각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정경유착이 꽤 심합니다. 대신에 뭐 너네 가격 싸게 뭐 이런 식으로 장기적인 도전과 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베이비 부머 세대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보수 입장에서도 진보 입장에서도 별 그거 부정적이지 않아. 이런 제조업 위주로 가고 이렇게 포지티브 규제를 하는 게. 왜? 기업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게 보수인데, 이건 뭐예요? 은행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잖아요. 은행만 잘 잡고 은행으로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연기금까지 생겼으니까 너네 다음 회장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되니까, 진보 입장에서 뭐예요? 우리가 노조로 그 회사의 이사회를 잡아버리든 뭘 하든 회사 운영이 안 되게끔 할 수 있고, 그래서 양쪽 다 나름 이런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걸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면 차라리 집단을 규합해서 정치적 항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인을 괴롭힐 수 있는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프랑스랑 큰 차이가 없다니까요. 죽어라 괴롭힐 수 있어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집단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장기적으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활동하다 정치로 진출하는 게 차라리 나을 거예요. 한국에서 버틸 거면. 그래서 이 의원 시스템도 제가 공유를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회활동이나 업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핵심 지지층을 만들어요. 양대 정당 중 특정 정당에서 지역구 활동을 해요. 요즘은 이제 비례대표로서 뭐 교사 출신 이런 거 나오긴 하는데, 그냥 이슈몰이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구의원이나 운이 좋은 비례대표 영역도 노려볼 수 있고, 최종적으로 의원 활동으로 넘어갑니다. 평소에 정당 커뮤니티만큼 지역 커뮤니티에 유의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같은 곳은 지역 시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은 아직까지 교회 다니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그 외 지역사회나 부녀의 모임 등이 있는데, 이런 곳에서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 장기적으로 한국에 계실 거라면 이런 의원 시스템에 뛰어드는 걸 신경 쓰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 물론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적당히 이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정치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기간은 대충 한 10년 정도 생각을 하고, 정치적 항구는 10년 정도 하고 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는 거 10년에서 20년 정도 하고, 차라리 정치에 뛰어드는 거죠. 국감에서 불려나가는 것보다 경제적 성공하면 국감에서 불려나가요. 국감에서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리고 IT인들이 좀 정치에 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계속 제조업 애들만 정치에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회주의자들 좀 억눌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해외로 뛰는 거죠. 저는 해외 진출을 좀 더 추천을 하긴 합니다.
어찌됐든 정치에서는 대중의 심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장기적인 내수 확대 정책의 시도로 비기축 통화국 중 GDP 대비 국가 부채가 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이게 비기축 통화국의 GDP 한계점을 대충 60% 정도로 보거든요. 요거 결국에는 끌어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기축 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질 예정인데 어 높아지기 전에 끌어내려야죠. 이게 동작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비 부양 정책을 20년간 했는데 올라간 GDP를 통해서 부채를 갚았어요? 못 갚았어요. 왜냐면 무한히 쓰게끔 만들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려면 더 대출을 받고 더 대출을 받고 이걸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혼자 다 해먹은 어떤 범인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전 대선 때부터 MMT를 추종한 것 자체도 국가부채 무용론을 추종해가지고 주장하고 기축통화국 주장하던 대선 후보가 있었죠. 그리고 요 사람 경제 참모가 요즘 다시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던데 기본소득제 주장한. 예. 그 사람 완전 제가 보기에는 재앙입니다. 근데 대중은 이제 정권 욕하면은 그거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어차피 베이비 부머 아들 세대들 지금 20대들과 10대들이 다 받을 거니까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뜨는 게 나아요. 뜨는 게 나아요, 솔직히. 자, 지금 10대, 20대들이 갖게 될 테니까 제가 미리 알려줘요. 한국의 GDP는 이미 저성장이 들었습니다. 그냥 소비 부양으로 버텼을 뿐. 장기적으로 0% 성장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유무역의 보호무역으로 글로벌 정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성장 모델도 맞지 않아요. 미국에 붙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기본인데, 자, 미국이 뭘 원하죠? 아, 이거 안보가 필요하다. 그럼 안보가 뭐예요? 반도체가 석유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여기 미국 안에서 썬벨트에서 만들어. 우리가 쓸 거나 우리 내수 안에서 내수 부양할 거야. 그러면 공장에서 고용되는 게 한국에서 고용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고용이 되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0%로 넘어가는 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게 최악의 사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쟁이 나거나 뭐 좋은 거는 아예 그냥 180도 선회를 해가서 규제를 완전 개혁하고 완전 이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인지하고 생산 플랫폼화 시키고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대신에 그걸 바꿔가지고 방산이 뜨면은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매출이 줄고 부채는 늘어날 겁니다. 이제 10대, 20대의 선택은 재정 확장론이 그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4, 50대들이 이걸 바라고 부동산 가격을 더 상승을 바라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세대죠. 그래서 정치에 나서서 차라리 저걸 막거나, 근데 안 막힐걸요? 아니면 세력을 만들어서 무한히 복지를 요구해가지고 정부 보조금을 계속 타내는 거예요. 같이 죽자. 재정 확장을 할 때 우리도 더 많이 내놔라. 같이 죽자. 아니면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해서 그냥 탈출하거나 이 셋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비난이나 이런 거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선택 중 하나를 해야 되는가? 이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이 한 번에 180도 뒤집어진다? 정부 정도 수준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서서히 이어져 나갈 테고 인구가 그걸 지지하는 구조가 있을 테니까. 그럼 그런 구조가 있는 다른 전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례들로 인해서 최악을 가정하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정치에 나가서 저걸 막거나 막힐까? 안 막힐 것 같은데 세력을 만들어서 무한히 복지를 요구하고 같이 죽거나 이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같이 죽자잖아. 그렇다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노력한 만큼 이거 끌어내야 되는데 한국에서 해외로 진출하거나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는 적어도 우리는 20대와 10대들의 부모, 베이비 부모보다는 잘 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쨌든 최전성기를 곧 맞이할 테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독일은 국가 부채 60% 이상 못 쓰게 헌법화되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겪은 대가로. 그래서 60% 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볼 때 한국의 국가 부채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에서는 공기업 부채를 같이 신청.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을 제외한 선진국 있잖아요. 공기업 부채를 같이 그거 산정해서 계상합니다. 국가 부채로. 근데 한국은 같이 계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려진 것보다 세금으로 갚아야 될 국가 부채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채들 모두 정부 지원금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은 한국에서 수익을 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문제인데, 예를 들어 반도체나 이런 거 한다고 쳐봐요. 애플조차도 중국 수요가 떨어지니까 할인을 시작을 하는데, 글로벌 기업이 많은 한국이지만 기본적으로 고급품이 아니라 그냥 양으로 때려박는 거죠. 근데 부자들이 소비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소비하는 것들을 파는 곳입니다. 한국은. 뭐? 바꿔 생각하면 외국에서 사주지 않으면 자국 내 내수에서 소화할 수 없는 양이에요. 이 전자제품 반도체라는 건. 글로벌 전체에 파는 용도잖아요. 근데 이게 자국 내 내수에서 소화할 수 있어요. 근데 글로벌에서 수요가 줄어버리면 팔 데가 없어요. 주문이 안 들어와. 그래서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나 수익성은 낮은 편입니다. 삼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그래요. 이거 어디 기업이겠다. 어디 기업이있다 어쨌든 이거 영업이익률 보시면 2% 3% 이게 현대차인가? 잠깐 이름은 안 적었네. 근데 대부분 기업들이 이 정도가 영업이익률 높네 이런 수준입니다. 그럼 순이익률은 훨씬 떨어지죠.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직접 팔아옵니다. 저기서 파는 거고 여기서는 주문받아 하는 거고 저기 판매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미국인이 돈이 없어져 가지고 가난해졌어. 이제 수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판매가 줄어들고 여기는 주문이 안 들어가고 디플레이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재정 정책을 해가지고 이 막대한 양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대량 생산한 반도체를 자국 내 내수에서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가? 안 될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최대한 수요를 만들어 올 수 있는 사람. 근데 이제 미국으로 전부 오라고 하는 건데 순이익률 망가뜨리면서 한국에 있을 이유가 없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수가 그 정도 되고 중산층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자국 내 내수에서 돌릴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안 돼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한국에서 수익을 내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은 감당할 만한 고용시장, 투자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때부터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동장에 투자하고 다시 호경기가 오면 그걸 팔겠지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양적 완화라는 거죠. SK그룹도 반도체랑 배터리에 올인을 하고 있는데 뭐 자산 시장이 없으니까 다른 기업들은 죽고 싶잖아요. 우리가 후분양제 보통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인데 자산 시장이 발달을 못했어요. 국가자본주의라니까요. 은행으로 컨트롤하는 자산 시장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후분양제 하는 거예요. 사업용 부동산도 아니고. 네. 그래서 자본이 부족합니다. 글로벌에 수출해서 글로벌의 내수에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자본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로 그리고 글로벌의 수출로 뭐 한국에서 내수 돌려가지고 이 막대한 생산하는 걸 커버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한국에서 돈을 모아봐야 글로벌 자금이 없으면은 외국에 팔 수 있는 공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만들어 봐야 팔 수 있는 것도 시장들 수요가 좋아져야 거기서 팔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게 미국이 더 이상 무역 적자를 허용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죠. 여기서 만들어서 가져가라 돈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필사적으로 영어하고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수가 생각보다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인당 GDP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여러모로 골치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금리의 자금난 나오는 거 사실 탑티어 기업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효율에
기형적인 형태의 성장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익이 늘지 않는 기업의 형태. 단순히 대주주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예 시스템과 프로세스, 구조, 문화 이거 자체의 문제예요. 인풋 자체를 잘못 넣었어요. 여섯 번째, 외교력과 국방비를 한미 동맹으로 효율로 만들어서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에 썼지만 국방비를 아낀 거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썼습니다. 왜 우리는 아직까지 휴전 국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외교력도 같이 생기는 거죠. 중국이 2010년대 때 미국이 없었으면 손봐줬을 국가라고 했거든요. 예, 그런 위협에서 많이 독립을 했죠. 이미 서해 중국군은 돌아다닌 지 오래됐고 북부정부와 산둥반도에는 그 한국을 견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혼자서 따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북한이 무너지면은 여기서 바로 진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여기 전방부대도 똑같이 북부정부를 견제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어요. 동북공정이 진짜 목적이 막대한 돈을 쓰는 게 이게 통합파 그런 데다가 돈을 많이 쓴 게 아니라 경제 살려가지고 여기서 자국 자체적으로 군대 돌리려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10년대 미국이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 예, 그 한미 합동 군사훈련 강행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예. 중국은 주변국에 가르침을 내린다는 명분으로 인도랑 전쟁을 하고 그냥 주변국이랑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전쟁을 해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인도랑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그냥 인도가 대응하기 전에 그냥 알아서 물려놔요. 이거 하나로 전쟁을 한다니까요. 내부의 애국심을 결집시키고 이러려고. 이익이 없어도 전쟁을 한 나라예요. 사회주의 국가는 다 이래요.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중국인들은 사실 이 중국 정부의 세뇌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또 그 잘하는 게 중국이고 몰라서 그러긴 하지만은 저는 평화의 시스템으로 되게 바랍니다. 그래도 결국엔 전쟁보다 나으니까.